안녕하세요. 스픽스의 시청자 여러분.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오늘은 확장판으로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진영 정치평론가, 전계환 대표와 함께하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확장판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대표님이 나오셔서 확장판인가요? 대표님도 있지만 우리 박진영 박진영 평론가님도 선배가 있어서 확장판이구나. 오셨습니다. 저같이 하찮은 사람을 해. 아마도 여기서 확장판이라고 하는 것은 덩치를 보고 확장판. 한 확장, 두 확장. 협소판입니다. 협소판이에요. 이게 가운데로 이렇게 체격들이. 자, 저 공천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와 계시지만 역대 총선에서도 이렇게까지 공천에 말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정말 시끌시끌해요. 아니면은 뭐 이번이 더 시끄러운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치평론가로 이제 불러달라고 하신 박진영 부원장님. 늘 시끄러웠죠. 지금은 탈당이잖아요. 과거에는 분당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2016년 보시면은 안철수 의원과 호남권의 20여 명의 의원이 탈당해서 거의 분당 상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도 당이 분열되고 총선 진다, 폭망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 갈등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그 진행 과정에서는 판단을 못합니다. 지나고 봐야 합니다. 2016년 총선 실제로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만은 오너십이 작동했던 것은 문재인 그 당시 대표가 이제 물러났지만 오너십이 작동을 했거든요. 공천에 영향력도 미쳤고. 그래서 총선 국면에서 분당되면서 야 이러다가는 문재인 대표 대권 가도에 빨간불 켜지는 거 아니냐. 직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대통령 선거도 이겼습니다. 그 과정까지 전부 다 해서 민주당이 공천 혁신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냈다.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공천이라는 그 단기적 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공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기 국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의 가장 절대적 권력인 대통령 선거까지 가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평가가 되는 거지 지금의 기간만으로 혼란이다. 혁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전계환 대표님 저녁에 역전의 용사들에서 공천 분석 계속하고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뭐 언론에 이제 표현되는 공천 혼란과 정치평론가들이 보는 혼란의 양상은 다르다. 감기에 비유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감기 걸렸잖아요. 이렇게 독한 감기, 와 정말 최초야 이렇게 하면서 그 아픔 또는 고통 그리고 열감 이런 거 뭐 표현하자면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감기가 걸렸을 때는 그것이 가장 심한 감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더 심했지 덜 심했지.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죠. 코로나에 걸린다거나 우리가 정말 몹쓸 독감에 걸린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역시 다른데 지금 현재 공천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 또는 평가할 수 있느냐. 저는 예년에 비해서 뭐 극히 적은 수준이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상황을 맞고 있고 다만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것은 약을 먹고 회복하는 것도 있고 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놓고 맞느냐 아니냐고 따지지만 최종적으로는 공천 결과 이제 3월 10일 정도 되면 다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면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때 돼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어떠한 정도의 감기였는가, 코로나였는가 판단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당직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제대로 얘기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공천이라는 게 보면은 시끄러워야 제맛이죠. 국민의힘처럼 저렇게 조용하게 숨어서 뒷방에서 다 챙기는 거 그건 공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의 공천이 역동성은 가지고 있다. 다만 그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정치와 선거가 결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한 문제죠. 하지만 역대 공천들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워야 또 이게 뭔가 혁신과 쇄신이 동반되는 것이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물패를 볼 때 꽹과리와 장구를 치는데 그게 장단이 맞아야 듣기에 좋죠. 보통 국민들이 그 장단에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그 꽹과리와 북소리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집어쳐.
이럴 거 아닙니까? 아, 듣기 싫어. 소음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 공천의 과정에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는데 그게 화학과 하모니를 이루느냐에 대해서는 이 당에서 이 화학과 어떤 이 좋은 음률로 들릴 수 있도록 관리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관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있어서 일부 언론들이나 평가할 때 그리고 일부 이제 어떤 선행 지표들 있잖아요. 예. 여론의 추이에 나오는 어떤 수치들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들은 그런 관리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약간의 불협화음으로 들리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 나가는 이제 예. 금요일 이틀 지났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뭐 선당 후사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 나 성동에 출마할 테니까 제고해달라고 했죠. 예, 뭐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 나오면 나 이제 견해를 밝히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느낌?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하루 정도 시끌시끌 아니 한나절 시끌했다가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아 저거 말이 되는 거야? 저렇게 공천 줘서는 총선 이기겠어? 확 퍼져가지고요. 이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천의 자본과 갈등들이 며칠간 지속되면서 피로감들이 엄청 쌓였지만 본질적으로 이 선거가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느냐.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론이냐, 아니면은 야당 심판론이냐, 심지어는 이재명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으니까 아예 이것을 거부해버리겠다. 이렇게 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고관여층 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방향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저런 반발도 하루거리 뉴스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서 대변인 비유가 너무 찰지고 와닿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천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적 절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정당에서 인사를 진행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라고 보면요.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비판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임종석 실장을 쳐내는 과정들 그리고 다선들의 의원들을 쳐내는 과정들을 혁신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586과 다선 기득권을 쳐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요거를 개념화하고 심볼라이징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어요. 전략적 실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공천은 무슨 공천이다? 혁신 공천이다. 예. 아니면 미래 공천이다. 라든가 이렇게 개념화하고 담론화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경제민주화 공천이다. 이게 지금 당의 실무 단위가 전략적으로 잘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포장지라고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핵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늘상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무조건 잘한다고 얘기해놔서 얘기할 수는 있죠. 보통 이제 당에서 주는 프레스 가이드를 가지고 와서 막 떠들 수는 있는데 우리는 현실을 직면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그게 민주정당이었던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공천 자본 분명히 존재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공관이 오기 전에 총선 기획단도 있었고요. 혁신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의 기준을 못 세웠어요. 이번에 이 민주당의 공천은 이거다. 세대 교체다. 그다음에 어떤 경쟁력 있는 이기는 공천이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바구리를 가져다 놓고 어떤 임종석 실장이든 다선 의원들은 이 바구리에 담아서 이거는 헌신과 희생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세대 교체를 필요합니다. 라고 설득을 하면 명분과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바구니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기는 공천 부분도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절차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들을 말끔하게 클리어하면 당신이 경쟁력이 떨어져. 왜냐하면 경쟁은 우리 안의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후보가 나왔을 때 강한 상대를 거기 지역에서 포석을 했을 때 우리도 강한 상대를 내비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동작이 최근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반발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는 말하자면은 어깃장을 놓는 그 정도의 명분을 당이 갖기 때문에 저는 그런 두 가지를 출발선에서 관리하지 못했다. 지금 배제된 분들 보시면요. 나름대로 다 개연성이 있어요. 예. 아, 저 사람 저래서
배제됐구나. 저 사람 저래서 이번에 공천 못 받았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규정화하는 것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자, 공천 갈등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눈에 띄고 이렇게까지 시끄럽고 이렇게까지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국민들께서도 신경을 쓰시게 된 것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원인을. 하나는 당내 상황입니다. 반민주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면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공천은 처음 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 공천, 물갈이, 당연히 불만이나 갈등이 따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소통이라든지 뭐 당내 동지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적인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갈등 수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 전에 마구잡이 칼을 휘두른 장면을 처음 봤다. 두 번째,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것도 처음 봤다. 후자는 인정하고요. 전자는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은 그건 아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180석으로 출발해가지고요. 지금도 170석에 가까운 의원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대체로 많이 할 때는 한 30% 현역 교체, 최소 20% 현역 교체를 해왔죠. 그러면 20%만 보더라도 3, 40명 정도는 교체해도 30명 같으면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자, 칼은 나는 정확하게 재단했다고 주장하는 쪽과 그 칼을 맞는 쪽은 마구잡이로 휘둘렀다고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당이 충분히 설명을 했느냐 아니냐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당대표가 떨어진 모든 사람. 이수진 의원 하는 거 봤죠? 동작을 해서. 그분도 그러면 직접 저녁에 찾아가서 폭탄 좀 마시고 소주잔 기울이면서 자, 수진 의원 미안합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공관위원장이라는 분이 어쨌든 외부에서 왔으면 그 공관위원장이 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또 누군가는 왜 내가 떨어졌고 하위 20%에 떴냐고 공개 요구하지 않습니까? 당헌 당규상 문제없으면 공개해서 설명하고 네. 다만 이 내용을 공개하지 맙시다. 직접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것은 이명박 위원장의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대표가 다 진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 마치 이재명 대표를 뭐 옹호하거나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서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서른 의원이 저렇게 하면서 연산군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타당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쌍욕은 하지 않았지만 폭탄 수준의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재명 당대표가 미안합니다. 설 선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더 좋은 것이냐. 그런 분은 그런 분대로 그냥 떠나가는 것이고 새로 남은 사람이 분기탱천 또는 심기일전에서 다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왜 이재명 대표뿐이냐라는 말씀이 아니, 와닿는 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게 이재명 대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문학진 의원이 언론에다 공개해버렸어요. 사실 이게 대표가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영화 우리 신세계라는 영화 있죠. 거기 박성웅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쥐어주니까 내가 칼춤을 한번 춰야 되겠네? 칼춤을 춥니다. 황정민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하고는 나중에는 자기가 죽습니다. 아, 죽기 좋은 날씨다 그러고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칼춤을 출 사람과 그 다음에 칼춤을 추는 사람은 본인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춰야 돼요. 근데 지금 칼춤은 추는데 아무도 칼춤을 추고 난 뒤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류 중에. 그래서 지금 비주류라든가 언론에서 주류 중에는 왜 죽는 사람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추는 칼의 브랜드가 뭔지 이야기를 안 해줘. 아까도 말씀드린 이 브랜드라는 것이 586 청산인지 다성 기득권 해체인지 그 브랜드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브랜드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은 또 설득하고 하는 문제는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위원장이든 아니면 사무총장이든 아니면 또 사실 정치라는 것이 비선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면 밑에 물갈퀴질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누군가 뭐 친명 중진 좌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설득해줘야 돼요. 대표는 하면 안 돼요. 왜? 문학진 의원 사례 같은 처럼 대표가 한 것은 최종 결정에서 이야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증거로 남아가지고 이것이 큰 논란거리가 돼요. 대표는 오히려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 분담들이 저는 되지 않고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대표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지금의 문제점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대목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몇 선입니까 이분이? 이번에 가면은 뭐 5선까지 육선인지죠. 뭐- 육선 도전이죠. 아니 단수 공천을 받겠다고 당 사무총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보통 총선을 앞둔 시기에 당 인사 개편을 할 때 사무총장이 누군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의 재산, 그 다음에 총선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이런 분이 자기가 나서서 희생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지. 저는 이번에 민주당 공천의 마지막 과정에서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정치적으로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수 공천하겠다 또는 대충 선수 끼워 넣어서 정선에서 가겠다 이러면 저는 폭망이라 생각하고요. 지금도 혁신할 수 있는 거 혁신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사람 보고 평가한다. 사람을 바꿨을 때 오는 효과는 인적 쇄신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 그것이 설사 그 사람의 실력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아닌 사람, 아닌 대로 맞는 사람 영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평가받으려고 하면 조정식 사무총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공천 갈등으로 비춘다라는 것 원인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는 당내 상황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가 자 그럼 이것이 쇄신 공천이다라고 또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하나 권력 갈등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86 운동권 대표주자다 했던 사람들이 연이어서 공천 배제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뭐 청산 이런 슬로건은 국힘에서 걸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걸었는데 직접 그걸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같다. 이런 말까지 있고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보실 때 그런 거 아닌가? 이게 공천 갈등이라는 것이 본질이 쇄신이 아니라 권력 갈등이 아닌가라고 또 보이시는 이유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이런 친명 쪽이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체 과정인 것 아니냐? 쇄신이 아니라 주류를 교체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조선일보도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조선일보가 공격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이제 정전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인적 쇄신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공천 과정이 과연 인적 쇄신인가 들여다보는 것이죠. 근데 인적 쇄신이라면은 청년층 아니면은 뭐 정치 신인들을 과감하게 다성과 교체하는 모습들을 처음에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게 이번 공천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인광보인지 오해라고 보시는 아니면 오비락인지 예. 이거는 정말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불확실성이 생기면 우리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 공천은 실패하는 겁니다. 명확해야 돼요. 이 공천은 무엇이다. 이렇게 시끄러운 일은 무엇이다. 이게 지금 불분명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뭐 친명이 아닌 나머지 뭐 비명 그동안 당대표나 지도부를 뭐 비판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친문이라고 칭하는 그런 그룹에 있어서 대표적인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지금 최근의 컷오프 과정들을 보면서 또 오늘은 홍영표 그러니까 의원도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하면서 아예 경선기회를 박탈해서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진짜 어떤 인적 쇄신을 통한 것인지 이게 어떤 인광보적인 어떤 인적 쇄신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두 가지가 갈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선거는 이게 경선은 몰라도요. 극단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중도의 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중원에 있는 국민들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게 결국에는 총선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했던 많은 중진 의원들 또 불출마 선언했던 어떤 빚이 없는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지금 비판하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비공개 의총에서 박홍근 의원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컷오프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래서 100석이라도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방향성을 좀 더 클리어하게 가져가야 된다. 나는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려가 커요. 방향을 좀 더 클리어하게 가야 된다. 예. 뭐 말씀은 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친노가요. 예. 친노가요. 친노가 친문으로 가고 예. 또 당대표 또는 대선 후보가 있었으면 그 당이 친명으로 가고 다만 친명으로 갈 때 다른 계파들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자기 대권 주자도 만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친문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서 친노로 돌아갈까요?
결국 어떤 프레임으로 그것을 설명하든 지금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그리고 이분이 77.77%의 당원 득표율로 당선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친문을 배제하느냐? 왜 친명만 다 씹느냐? 아니, 이재명이 당대표고 이재명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선출직 당대표로서 70~80%의 지지율을 받고 당대표가 됐으면 그 당의 색깔을 어떻게 바꿔가야 됩니까?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가치, 철학,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의 방향에 맞는 사람들로 대폭 교체를 하고, 원래 또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당을 위해서 전략자산으로 중요하다는 분 그대로 둬야죠. 그러면 홍영표 지금 의원 같은 경우 그분도 몇 선인지 모르겠지만 하도 오래 해가지고요. 그러면 본인이 험지 좀 나가가지고 인천도 어려운 데 없지 않습니까? 또는 서울 주변에도 어려운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종석 비서실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송파종 가서 이기면 대권 주자 되는데, 오늘 제가 누군가 전략공천 대상자로 전화를 받았던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험지 중에 험지예요. 지금 그분은 정치 안 해도 괜찮은데, 야, 이거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민주당의 애정과 사랑과 그리고 진보 정치 또는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험지 가는 것은 희생이 되겠죠. 손해가 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우리 사회로부터, 우리 정당으로부터, 우리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뛰겠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친명 정당에서 또 거기에서 함께 경쟁해야 될 많은 미래의 전략자산 대선 후보들이 험지 출마하고 싸우고, 예. 그리고 이재명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 이렇게 생각. 말씀하신 게 정청래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하고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였고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재명 당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치 혁신인 거고, 한편으로 보면 또 권력 교체인 거예요.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 권력 교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살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 공천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DJ 이후에 안 시끄러운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건 왜냐면은 정당의 오너십이 작동하잖아요. 오너십이 작동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서 공천 잘해서 선거에 이긴다. 그런 적 없습니다. 공천과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뭐냐? 공천은 잘할 수 없는 다 정당이 돼 있어요. 우리는. 왜? 민주화된 정당이기 때문에. 독재 정당이라든가 폭력적 권력이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정당은 공천 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2년에 공천 잘했잖아요. 마음대로 하니까. 잘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조용합니다. 네. 폭력적으로 하니까 조용합니다. 그러나 민주정당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천 잘해서 이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공천은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것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메인 정책 이슈, 그다음에 선거 프레임을 끌고 나오지 못하는 정책적인 무능함과 전략적인 부족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네. 지금 김건희 쌍특검 관련해서 이 네. 재부의가 됩니다. 제의가 되는데요. 이거 오늘 통과시킬 것 같으면 일주일 전부터 빌드업 해야죠. 그 이슈에 대해서 지도부가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지도부가요, 언론에서 질문 던지는 당내 공천 관련 악의적 질문에 대해서 거기 다 맞장구 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전환이에요. 내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는 건데 상대가 바라는 걸 계속해서 변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프레임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제어했어야 되는 거예요. 2012년 박근혜 이야기 들어볼게요. 박근혜가 공천 잘해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경제민주화 이슈 잘 만들어냈던 네. 거고, 프레임으로서 이명박과 다른 또 다른 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행정과 당의 역량이라는 것이 공천 수습하기 바쁜 거예요. 예. 수습 안 돼요, 이거. 원래 이래 시끄러운 거예요. 딴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인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원인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지금 해봤는데요. 사실은 일단 공천 갈등이다, 시끄럽다라는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민주당이 3월 10일쯤 되면 다 끝나겠지만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까지 이걸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도 새누리당이 뭐 180석을 얻네 이런 얘기들 많았지만 그때 뭐 친박 간별사 논란되고 하면서 결국엔 탈당, 무소속 뭐 이렇게 되다가 122석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2012년에도 지금 민주당 갈등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서 또 2012년하고 비교하면서 위기감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지금 그 본질이 뭐가 됐든 옳든 그러든 간에 4월 총선이 목전인데 뭐 친문이다, 뭐 비명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갈등 구조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공천 끝나면은 뭐 사라질 이슈긴 해요. 공천이 끝나고 이제 선거에 들어가고 후보 등록이 돼서 딱 시행이 가르쳐지면 사라지긴 할 건데 그 여운은 남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아까 다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요.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지도부와 대표나 누구나 이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끄럽지만 본게임 들어가면 이거 말고 이제 새로운 프레임으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 우리가 왜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가를 잊어먹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번 총선 민주당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대표가 했던 151석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이 무단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고 더 이상은 국정에 대해서 마음대로 못하게끔 하기 위한 마지막 거두발을 입법부에서 지키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입법 권력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하냐는 것들을 지도부는 매우 세심하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분열과 이런 이 잡음을 통해서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가는 거예요. 밀어붙여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지도부가 책임지겠죠. 다만 저는 민주당 역사를 돌아봤을 때 친노, 친문, 친명으로 가는 이걸 구분한 자체가 전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DJ는 뺍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다 민주당이 지금 계보를 잇고 있는 지도자잖아요. 구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던 거는 명문정당으로 가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최소한 고려가 됐는지라는 것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얘기를 들면 이게 이 야당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은 2016년만 돌아보죠.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쳐냈던 것은 우리 쪽 주류였어요. 뭐 이해찬, 정청래, 그다음에 호남에 있는 물갈이를 확 해버렸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바뀌는데 이런 메시지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대표를 흔들었던 민진모 세력을 다 쳐낼 것 같았는데 다 공천을 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분열하면 진다. 라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공천이 지혜롭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거칠다고 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적이고 당에 대해서 쳐내고 싶어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이미 다 이제 공천은 끝났다고 보는데요. 지도부를 믿어야죠. 지도부의 판단을 믿고 이렇게 해서라도 쇄신하고 이게 혁신이 된다면 뭐 결과론적으로 151석 이상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당원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많은 출마하는 후보들이 더 뭐 열심히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그런 그래 보고 전망이시네요. 뭐 동의하는데요. 한편으로 동의하는데 걱정되는 거는 구성원들 실력이 너무 떨어져. 정치를 몰라. 이게 프레임을 우리 부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니 프레임을 만들고 전환을 하려면 박지원 의장도 이제 올드보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습니다만 박진영 부원장을 해요. 박지원 의장님이 비판을 받습니다만은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국면 전환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잘하게 동네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함 뿌리고 있고 이게 선거의 전부이냐 생각하는 좀 풍토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주요 당직자를 교체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쯤 되면은 공천이 갈등이 있더라도 연구원에서 메인 정책 이슈 던져야 돼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라는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경제 정책에 대한 실정,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안 보입니다. 반도체 문제도 있고 할 거 많거든요. 그걸 경제 담론화 시켜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연구원장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의장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인이 지금 정말 날카롭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대변인 논평이 기사가 다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공천은 이미 혁신 공천이고
이미 갈등 공천이 돼 있어요. 이건 그냥 빨리 정리해서 끝내면 그만인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온 과정을 이제 평가하는 거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쳐내자. 그럼 딱 뜨는 사람이 저는 정청래 의원이에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오산의 안민석 의원이에요. 예. 안민석 의원이 그 동네 가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안민석한테는 붙어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로 지역의 장악력과 본인의 선거구 관리를 잘하는 분인데 이번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이분은 지금 억울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어떤 다른 후보하고 붙이더라도 자기는 이길 수 있는데 왜 나를 자르지 이렇게 할 건데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 마포울에서 정청래 의원 말고 네. 국힘에서 누가 나오면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좀 있습니까? 자, 오산은 안민석 아니어도 누가 가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 홍영표 의원 지역구는 자 그러면 부천 어린데 거기도 인천에서 누가 나가더라도 이길 수 있는 지역구. 이제 이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지역구. 자, 이걸로 보면은 본인의 측근을 자른다 그러면 전 한 두 사람 정도. 그 외에 측근이 누가 있어요? 실제로 친명이라고 외치면서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정식,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 이런 분들이 친명인가 아닌가 합리적인 분이긴 한데 그분들이 불출마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윤건영 의원, 친문 핵심,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고민정 의원 그대로 단수 공천 받았고요. 그리고 관악을 해서 정말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후배 임채연 그냥 이유 없이 떨어지고 거기에 정태호 그분이 전략 공천 받아버렸어요. 여론조사 비슷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지금 전북에서 이제 정동영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전남에서 지금 박지원 원장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해서 내가 책임지고 이현주를 자 벨트로 만들어서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로 가지고 수도권 한번 해보겠다는 것. 이분들 제가 다 봐도 진명 아니거든요.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짜고 있다. 부분적으로 불만이 있고 그것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정도로 지금 공천이 갈등 양상, 공천이 엉망진창 그리고 관리 능력 부재 이렇게 갈 만큼 비판을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 100에 30 정도 잘못했으면 30만큼 비판해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지금 100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분기점에 있다고 봐요. 예. 분기점에 있다라고 보는 게 빨리 국면 전환을 해야 돼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쓸어 담을 수 없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고 공천 잘했다라는 소리 지금 못 들어요. 어차피. 근데 이걸 또 못한 것도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슈가 되지 않고 다른 이슈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까 서영주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이 선거에 시대적 과제가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심판이다. 그걸 빨리 내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친구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정책 이해도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TV 토론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그렇게 시켰습니다. 제가 대통령 친구로서 제가 대통령 오래 있어 봤어. 이렇게 말머리에 무조건 그걸 넣으라고 했어요. 윤석열 정부 심판하기 위해서 공천도 빨리 마무리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시장도 도는 거고 윤석열 정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저녁에 당원들하고 미팅도 하는 거고 이게 결국은 반복과 또는 학습되도록 유권자들이 시청자들이 학습되도록 계속해서 던져주는 거 이게 이제 담론의 형성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3월이 넘어가면은 바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예. 지금 뭐 이 공천 과정의 갈등 이런 것과 별개의 문제로 바닥에 흐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여론조사에서 아직도 아주 간고하게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면 전환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언론에서 짠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친명 공천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정계한 대표 다른 의견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또 국힘이 지금 표정 관리 중이다. 좋아서 이런 또 언론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보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나온 160석 발언에 대해서 근거 없는 뭐 발언은 전망은 금물이다. 이렇게 단속시켰다. 이런 식의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보면 사실은 국힘의 공천도 그렇게 잘 되고 있느냐? 들여다보면 깡통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2차 경선에서 사실은 뭐 TK, PK 다선 의원들 전원 생존했어요. 뭐 주호영, 김기현, 김상훈, 이현승 등등. 그리고 현역이 강세니까 쇄신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철규 공관위원 뭐라고 했냐면 현역 교체가 최고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에 국힘도 총선에서 지금 교체 지수, 국민들이 바라시는 그러한 높아야 되는 지수는 빨간불 아닙니까? 빨간불이 아니라요. 한동훈식의 공천은 지금 숨어서 몰래 나눠 먹는 식이에요. 숨어서 몰래 소리 나눠 안 먹는다. 내서 그냥 막 숨어서 뭘 먹고 있어요. 이게 뭐 민주당의 어떤 공천에 대한 어떤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도 있지만 한동훈이 좀 야갔다. 얕게 공천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놀랬던 게요. 지금 현역들이 다 횡재하고 있잖아요. 현역 불패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공천이 잘 되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켜서 인유한 혁신위에서 현신하라고 했던 사람 다 살았잖아요. 뭐 주호영, 김기현부터 권선동부터 시작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박덕금 의원 뭐 상임위에서 그 기관한테 공사 수주했음에도 공천 받았잖아요. 돈 봉투 사건 하는 정모 의원님. 그다음 또 누구 있습니까? 저기 수해 현장 가서 비 오면 좋겠다는 김모 의원. 네네. 그냥 너무 수두룩박둑하고 자질이 안 되는데 다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인도 하나도 없잖아요. 신인 행사라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지금 이 민주당만 공격합니다. 본인이라 잘해야 되는데 민주당 공천이 어쩌네, 뭐 학살 공천을 하면서 뭐 제명당이네 이러는데 그냥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대로 윤석열의 어떤 내려주는 지시대로 조용하게 나눠먹기식의 공천을 하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윤심과 한심이 복합된 한심당의 수준의 공천을 하고 있다. 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오늘 들어요.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아까 사물놀이에 이어서 좀 한심당이다. 찰진 대변인이 계시는데 왜 그 우리 저기 서 대변인 이야기하시는 그러게요. 것을 당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서 안 써보는지 한심당. 모르겠어요. 한심당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한심당. 이번에 서영주 대변인이 좀 파주에 출마라도 했으면 정말 민주당의 혁신공천 그럼요. 상징이 됐어야 될 텐데 정말 신길전에서 좋은 정치 직접 국회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농담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대구 지역 공천 발표가 났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현역이에요. 네. 그리고 굳이 바뀌었다면 전직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하고 김영판 의원이 교체가 됐어요. 그것은 새로운 인물이 왔다고 하기가 어렵고 8년 동안 대구시장 한 분이 달서을 지역구일 겁니다. 거기서 달서구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으니 경선에서 이겼죠. 자, 이게 이제 시스템 공천의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의 결과 30% 삼선 의원 같은 경우는 감점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됐습니다. 5선 했던 조호영 의원, 6선 가면 국회의장, 그리고 대구는 이제 드디어 국회의장이 탄생하는 도시가 됐으니까 그분도 제가 잘 압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친소관계로 따져보면 아는 분들이 많이 있다. 참 이게 정말 이제 뭐 웃지만 슬픈 현실이다라는.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 공천의 혁신 상징 도시가 돼야 된다. 이번에 70% 물갈이 할 것이다. 예. 최소 50% 가겠다. 대구 경북의 공천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국민의 미래가 없다라고 했는데 대구 경북의 절대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살아나고 있다. 자,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지금 공천 갈등 없다. 안정적인 국면이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한다? 이게 맞습니까? 자, 왜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공천 받느냐? 첫 번째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 현재 당에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르다 보니까 30% 감점을 받더라도 그대로 되었다. 뭐 이거 인정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죠? 기득권이 더 공고화되고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정치적 새로운 물결이 생길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이분들 공천 주면 김건희 특검은 피해갈지 몰라도 이분들이 진짜 친윤입니까? 자, 그렇게 지금 친윤 또는 친한을 내세워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갖겠다고 하는데 이게 되느냐? 예. 그러면은 공천 결과를 보고 결국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표로 평가할 텐데 지금 현재 TK 지역에서 일어난 국민의힘 공천 내용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그런 평가를 하겠느냐라고 저는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간신배 공천. 아, 네. 또는 뭐 딸랑딸랑 공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은 국정 운영을 잘하겠다라든가 나라를 잘 어떻게 또 다시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이 복무하는 그런 공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규정화해야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면 국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국가 비전을 내놔야 돼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잔꾀의 전술로서 보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내내 민주당 공천 공격하는 메시지만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부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용비어천가를 읊어대면서 받아 써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 프레임 만드는 거예요. 전략으로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나라는 망치고 있죠. 그죠?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그런 전략적 머리를 못 굴리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측면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방어가 안 됩니다. 방어할 필요 없어요. 민주당도 공격해야 돼요. 민주당은 야당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화하고 개념화하고 라벨링화 해야 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 메시지 보면 좋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모 씨가 공천 받았다 그러면은 그런 애가 국회의원 감이야? 이 한마디로 그냥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그 규정할 수 있는 묵직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깨뚫는 촌철살인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지금 빨리 전략 단위를 구성해서 다시금 돌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어서 하고 있는 잘못된 공천, 숨어서 하고 있는 나라를 망치면서도 권력 유지만에 집착하는 공천, 이 본질들을 파헤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공천받은 분들 뭐 대구나 그다음에 뭐 정진석 솔직히 의원도 실형받았는데 지금 공천을 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줄 수가 없는데 왜 줬냐면 이분들은 다 한남동 가서 김건희 씨한테 큰절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이거 오늘 의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따지고 보면 김건희 공천이다. 그 이면에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메시지 그러지 너무 않겠습니까? 좋은데요?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주고 싶겠어요? 혁신하고 싶지? 근데 윤심이 나도 죽겠는데 야 이건 또 한 번 싸우지 말자. 이번에는 알아서 좀 이렇게 좀 잘 마무리해라. 그러니까 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요. 조용히 해야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김건희 특검 공천이다. 그럼요. 김건희 공천이다. 김건희 특검 요거 저기 우리 공천 썸네일로 때문에 뽑아주십시오. 김건희 특검 네, 공천으로 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실제 방송은 이번에 내일인데요. 네.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예. 누구한테 줄 서면 공천 받느냐. 그래서 정치 신인들, 특히 대통령실 출신들은 뭔가 공천 받을 것처럼 또는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잔뜩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줄이 있다. 첫 번째 줄은 김건희 줄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줄인데 아무리 봐도 한동훈 줄은 아닌 것 같다. 뭐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디가 더 그중에 길까? 넘버원은 예. 역시 김건희 여사의 줄이었는데 예. 이미 그 줄을 타지를 못하고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기득권 줄 그것으로 공천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새롭게 찾아간 김건희 줄은 없었고 원래 엮여있던 줄만이 다들 공천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합 지역을 몇 석 정도로 보시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대선하고 다르게 총선은 좀 각 지역구를 지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합 지역에서는 제3지대 후보가 그 인물이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당락이 갈리는 지역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경합 지역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이 제3지대 후보가 특히나 뭐 어떠한 이제 키를 쥔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서울이 거의 다 경합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보여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히 이제 이 중도층의 응답률이 떨어져 버렸어요.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가 55에서 60%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좀 하락해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 시내 지역구는 거의 다 이제 경합 지역으로 가버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중도층들을 다시 윤석열 심판으로서 이제 불러 세우는 것이 민주당의 이제 전략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화면에서 안 나오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전략이 되겠죠. 그러면 한 50개? 50개 정도? 50개 예. 예측하기 좀 불가능하지만 눈에 띄는 건 있죠. 영호남은 경합지역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예. 그거는 뭐 아니면 더죠. 호남 쪽은 이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새로운 뭐 이렇게 탈당을 해서 삼지대를 구성하거나 조국신당과 힘을 합쳐서 하는 부분에서 지역구가 뭐 바뀔 수는 있지만 아주 극소수일 것 같고요. 결국엔 수도권인데 경합지역이라면 화성동탄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뛰어들고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이현우 의원 같은 경우는 화성에서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측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도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혼전의 양상이죠. 이런 데가 경합지역이거나 아니면 한강벨트가 지금 최근에 우리 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서 많이 드러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을 때 잠재적으로 내부에 있던 탈당한 의원들이 결국엔 거기에서 출마해버린다면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구도상 경합지역이 됩니다. 뭐 동작, 뭐 마포 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성동구도 마찬가지예요.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하진 않을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 정도 팽팽한 사이에서 전현희 전 의원과 윤희숙 이렇게 둘이 붙었을 때 누구 하나가 스윙보터로 뭐 개혁신당에 오거나 새로미래가 오거나 진보 보수에서의 삼지대가 판을 흔든다면 여기도 경합지역이 될 수 있어서 좀 나름대로의 수도권이 많은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중성동구에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차기 국회의원 선호도 압도적 1위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나왔어요. 50-60%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예. 나머지 후보들은 한 자릿수 나왔어요. 결국은 임종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정원호가 이제 그분이 이제 구청장이니까 도와줄 수는 없죠. 선거법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후광 효과라든가 그분의 조직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정적인 영향력이지 임종석 실장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거에 돼버렸고요. 근데 이제 조은호 청장이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임종석 실장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운함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당연히고 이분도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은 임종석 실장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계속 밑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죠. 당에 또 기여할 필요도 있는 거죠. 뭐 이번에. 일단 뭐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되지만 구도만 봤을 때는 다른 외부인이 왔을 때 흔들리면 그게 경합적이라고 저는 본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또 더 중요한 것은 예. 동작을이에요. 음. 지금 제가 알기로 나경원 전 의원을 꺾은 여론조사가 아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구도를 잘 짜야 돼요. 차라리 신인을 넣어가지고 어떤 뭐 나경원 의원과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든가 승패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내거나 그런 어떤 그 잘 짜는 것이 결국은 이제 마용성 동작 예. 요 중심에서 움직이는 서울의 한강 벨트 중심에 하나의 그 여론을 만드는 이 핵심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추미애 전 장관하고 나경원 전 의원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다들 그렇게 재미를 위해서는 아니 뭐 게임 하시더라고요. 포인트, 뭐 이제 관전 포인트에서는 좀 제가 그런 뭐 아는 게 느낌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여론조사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미애 좋진 않죠, 장관을 추미애 장관한테. 공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예, 나경원 그 전 의원 오셔서 교통정리 뭐 초등학교 앞에서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그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그분 누구지? 김구 선생님 증손자 이야기가 또 동작에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이 스토리텔링에서 대립각이 예. 만들어진다. 아, 뭐 한일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남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리고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1년 내도록 비가 안 온다 이런 말이 제가 농담처럼 좀 드릴게요.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 지금 동작을 해서 자신이 태어난 이래로 저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것은 처음이다. 당선을 위해서 저렇게 하느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느냐 아. 여러 가지 이제 중의적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나경원 의원이 지난 국민의힘에서 당했던 수모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제 반드시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동정 여론까지 합쳐져서 원래 좋은 보수 정당의 텃밭인데 동정 여론까지 하니까 추 장관 같은 사람을 넣어도 안 되고 또 B라는 인물을 넣어도 C라는 인물을 넣어도 이제 안 되니까 굉장히 동작을 선거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치르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또 누구를 내세워서 맞짱을 뜨게 할 거냐. 설사 치더라도 의미 있게 져야 되는 데가 이제 동작을이라고 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결국 한 60개 정도의 이제 일종의 접전 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중도층이 과연 이번에 정권 심판 선거로 동참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이제 민주당에서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였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3정당의 움직임이 실제로 민주당의 표를 깔아먹을 것이냐, 국민의힘의 표를 깔아먹을 것이냐. 저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깎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준석 신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이번에 공천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후보를 낼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동탄과 같은 지역에서는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이원우 의원 있죠. 거기에 또 이준석도 뛰어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판을 크게 가져가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연합 비례정당을 통해서 뭔가 단일한 대우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개혁신당이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남아있는 데가 조국신당과 그리고 송영길 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신당은 지금 들어보니까 호남에서 어찌됐든 호남의 소위 말하는 수박공천 지역에 자객공천을 해서 승부를 걸겠다. 그다음에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으로 가는 것이니까 비례정당은 총수에서 득표율로 의석을 가져가니까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면 지금 제3정당의 움직임으로써 여야 간의 유불리, 지금 거대정당 유불리를 따져보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전망하기 때문에 접전 지역에서도 대단히 큰 싸움이 벌어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수 의석 그리고 압도적 의석 확보의 가능성은 여전히 민주당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면은 제1야당한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빨리 민주당이 횃불을 들면 되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를 한다. 그럼 타겟이 국민의힘이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 출마하면 민주당이 타겟이 됩니다. 물론 이제 표의 확장성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화성에 출마하면 이준석 대표 한 자릿수 나올 거라고 봐요. 이원욱 의원도 한 두 자릿수 못 얻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든 게 명분이지 않습니까? 예.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얻어맞아서 만든 거잖아요. 명분에 충실하려면 저는 대구에 출마하는 것이 맞고 결국은 본인이 보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수를 허물어야지 본인의 장기적인 정치적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하라면 대구 가서 출마하시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예. 본인 기대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면 예. 본인 기대대로 민주당은 아주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제가. 지금 근데 이미 대구에 보수층이 직결해 버려 가지고 예. 대구에 출마해도 이준석 대표가 많이 얻지 못할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하고 합당하는 그 과정이 정치적으로 결정적 실수였어요. 누가 주적인지, 예. 누가 싸울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이낙연이 두 축은 시간 낭비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경한 모습으로 합쳤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어떤 치명상을 입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3지대는 한쪽은 보수층, 예. 한쪽은 말하자면 진보 스펙트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쪽이 최근에 탈당하는 의원들을 주워 담을 공산이 커졌어요.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새로운 미래 자체가 추동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자체가 워낙 좀 느리고 결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도력에 있어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니까 본인이 광주 출마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표대를 세워놓으면 들어오겠구나 하는데 이분들도 나가는 분들도 나름대로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이제 좀 간을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형태로 될 것 같아요. 탈당을 하면 무소속 연대를 꾸려서 그 부분을 쭉 진행하면서 본인들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가 향후에는 새로운 미래가 어느 정도 뭐 3에서 5%까지 추동력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어떤 진보 스펙트럼에서의 본인들의 어떤 향후 정치적인 길을 모색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은 더 이상 이제 확장력이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대구 가서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히어로를 보내서 그 지역을 너의 그 개인기로 잡아먹어. 이겨. 네. 그래서 국회 입성해. 아니면 두 번째는 네가 가서 전사가 돼서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그 지역의 붐을 일으켜서 전략의 어떤 벨트를 만들어. 이 두 가지 축이거든요. 잘 죽는 거 말씀하시는 잘 죽는 거죠. 근데 대구가라는 건 잘 죽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개혁신당의 전반적인 포션을 높여서 비례정당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높여야 비례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저는 그런 류의 포석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던졌는데 현재는 이준석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큰 정치를 하려면 저는 대구 출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마삼중인데 네. 마사중이 되는 게 두렵겠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젊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결국은 그 새 이름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뻐꾸기 만나면 자기가 태어난 둥지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집이 되는 거지.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집이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가 그 유행 따라 흐르는 정치에서 10년 동안 부유했지만 결국 집이 없어요. 보수냐, 진보냐, 정치라는 것은 결국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정체성은 자기가 정치 시작한 곳 보수다. 그렇다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가서 승부를 봐야지만이 이 오래 살잖아요. 올해 20년 이상 정치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비전이 생기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대표는 현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송영길 신당 같은 경우에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 출마한다. 그럼 송영길 신당도 거기다가 유력인사 하나 꼽아버리면은 삼자 구도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 갈등이냐 쇄신이냐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3지대까지 봤는데요. 이제 공천이 조만간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정당 대 정당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선택을 받는 때가 금방 오는데요. 그러면 이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또 국민의힘 다 제대로 된 프레임 전쟁을 한다면은 어떤 프레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 검찰 독재 정권 심판에 플러스해서 경제 파탄, 경제 거시경제 지표를 들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표가 지금 정말 안 좋죠. 이게 중도층들, 이른바 또는 이 소득층에서 중산층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무당파, 중도층, 뭐 부동층이라는 이름으로서 분류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슈예요. 그걸 저는 불을 지피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부정적 여론 60%를 다시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검찰 정권 심판과 그리고 민생, 경제. 민생하고 경제는 다릅니다. 민생은 보통 이제 복지 정책이라든가 서민들의 뭐 자영업자 정책 이런 걸로 보는데 이 거시경제 정책을 좋아합니다. 중도파들은.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갈등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갈등은 두 가지 양태가 있다. 이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갈등이냐, 아니면 이 갈등이 완화되는 갈등이냐. 저는 빠르게 정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 갈등 문제는 빠르게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은 통합 공천을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면 아마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색깔들이 들어와서 야, 이게 다 이재명 색깔 맞아? 오히려 친명들 다 당했네. 특히 정치 신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는 이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정리가 되고 있는 갈등이라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갈등 자체가 부존재했죠. 압박에 의해서는 어떻게든. 그래서 갈등 없이 공천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의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통합 공천인지 아니면 이미 기득권 공천인지 국민들이 이제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양 정당이 메시지를 내겠죠. 선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어떤 키워드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지만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을 뛰어넘는 논리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보고요. 남아있는 이런 거죠. 이재명 엉망진창이다. 저 사람 대통령감 아니야. 자, 문재인 때문에 나라 파탄 났어.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총선을 치른다? 그러면은 아마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 총선 폭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형이나 구도는 여전히 저는 민주당이나 야권 세력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선거의 프레임은요.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경제문호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반대로 거시경제보다는 미시경제 지수, 밥값. 저 오기 전에 밥을 먹는데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이에요. 예전에 6,000원, 7,000원 하다가 10,000원씩, 11,000원씩 받습니다. 예. 김밥 한 줄에 4,000원씩이에요. 그 다음에 뭐 청양고추 한 봉지 살려면 3,000~4,000원씩 합니다. 못 사요. 지금 사과값이 시금치니 너무 비싸요. 그럼요. 사과 안 먹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서 이걸 참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요. 윤석열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한동훈에 가려 있어요. 지금 고도하게 한동훈을 내려서 한동훈 정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입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자는 한동훈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원의 책임자면 이번에 심판에 될 대상은 윤석열이지 한동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꾸 한동훈의 프레임에 빠져서 한동훈의 말에 대꾸를 하지 말고 윤석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한 정확한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공정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던지면 솔직히 국민들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경제도 엉망이지 공정하지도 않지 매일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진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정계환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은요, 오전 8시 30분 최경영의 정치본색 라이브로 이어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무현 재단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